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인가요? 수술실 앞에서 은숙이 마지막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였어요. 담당 의사는 거듭 경고했죠. 환자분 나이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수술 중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은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아이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은숙은 주저하지 않았죠.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8살 아이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손자를 반드시 살려야 해.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 윤혁은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낯선 사람일 뿐이라면서요. 심지어 사기꾼 취급까지 했었어요. 무엇이 은숙이로 하여금 목숨을 걸게 만들었을까요? 모든 것은 남편 광민을 떠나보내던 그 슬픈 날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작은 흉터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9세 서은숙입니다. 몇 해 전까지 저는 고등학교에서 평생을 음악을 가르쳤어요. 남편 광민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마치 제 몸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3층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와서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얀 국화꽃들 사이로 광민이의 영정사진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온화한 미소.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 은수가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15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이제 30대 중반이 된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돌덩이가 박힌 것처럼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광민이가 운영하던 작은 건축사무소 직원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동네 이웃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은숙 씨, 상심이 크시겠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인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광민 씨가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와주시던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희 남편 빈소로 오고 있었어요.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중앙에 서 있던 한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는데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말끔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까지 드라마에서나 봤던 젊은 대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풍겨나왔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지? 고모부 거래처 분들이신가? 옆에 서 있던 조카 지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궁금했지만 물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박명록 앞으로 다가갔어요. 박명록 옆에 있는 사인펜을 들어 라윤혁이라고 또박또박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리을자를 쓸 때 살짝 기울어지는 필체, 히읗의 획을 길게 빼는 버릇. 30년 전 기억 속 도연이의 글씨체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잠시 착각하는 건가 싶었어요.
방명록 작성을 마친 그는 조의금 봉투를 꺼내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접수하던 조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하자 그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리고 고인의 영정 앞으로 향해 깊게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어요. 1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묵념을 마친 후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때 그가 명함을 건네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왼손 검지 옆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길이는 약 3cm 정도의 세로로 난 얇은 선 모양.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그 자국을 저는 수백 번도 더 봤던 흉터였어요. 저는 건설사 대표 라윤혁입니다. 고인께서 저희 회사의 신축 건물 설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 광민이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은 적이 있었는지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눈매, 코의 모양, 입술선. 30년 전 사라진 아들 도연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도연이니?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그의 말에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급하게 명함을 받아들였어요. 손이 떨려서 명함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광민 선생님은 정말 실력 있는 건축가셨습니다. 꼼꼼하시고 성실하셔서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윤혁은 남편 광민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했어요. 그러고는 함께 온 조문객들과 식탁 한편에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젓가락을 잡는 법, 물을 마실 때 컵을 양손으로 받쳐드는 습관, 국물을 마실 때 살짝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 어릴 때 도연이에게 가르쳐준 식사 예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닐 거야, 비슷한 사람이겠지. 마음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착각했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마트에서 도연이를 닮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조문객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유심히 봤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겸손한 태도,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까지도 도연이가 어릴 때도 그런 아이였거든요. 30분 정도 머물다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제게 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그리고는 직원들과 함께 나갔어요. 뒤따라 나가는 사람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꽤 큰 회사의 대표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명함을 손에 쥐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조카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를 잃어버린 날은 어제 일처럼 아직도 생생하게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1993년 10월 16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도연이는 동네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고 했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수랑 놀이터 가서 놀다 올게요.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나서던 8살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까먹은 줄 알았어요. 도연이는 원래 친구들과 놀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고 자정이 되도록 아이는 집에 오질 않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근처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이를 본 친구 민수는 놀이터에서 헤어졌다고만 했어요. 혹시 낯선 사람이 데려갔을 수도 있겠네요. 담당 형사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체념해야 했어요. 광민이는 아마 좋은 가정에 입양됐을 거야라고 말했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도연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매년 10월 16일이면 저는 실종 당시 입고 있던 파란색 티셔츠와 비슷한 옷을 사서 도연이 방 옷장에 걸어두었어요. 1993년부터 30년이 지난 2024년까지 매년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모, 정말 괜찮으세요? 계속 손을 떨고 계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장례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도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간 뒤에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광민이의 마지막 밤인데 저는 다른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영정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당신 마지막 길인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여보, 오늘 온 그 사람 혹시 우리 도연이일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실마리였거든요. 명함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윤혁의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특히 그 흉터는 도연이가 7살 때 아파트 계단에서 뛰어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다쳐 꼬맨 상처예요. 제가 직접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준 바로 그 자리였어요. 울먹이며 피 묻은 손가락을 내밀던 도연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호흡 불어주면서 우리 도연이 아프지 말고 금세 나을 거야라고 달랬던 그 순간이 선명했어요. 그 상처는 꽤 깊어서 흉터가 남을 거라고 의사가 말했었어요. 실제로 몇 달 후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요. 윤혁의 손에 있던 그 흉터와 위치, 크기, 모양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내일은 광민이의 발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요. 설사 제가 착각한 것이라 해도 이 궁금증을 안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광민이를 떠나보낸 빈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윤혁에 대한 생각은 더욱 커져갔어요.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빈집의 정적이 너무 무거웠어요. 광민이가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고독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설사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이 의욕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 입던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70대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한때는 젊은 엄마였던 제가 이렇게 늙어버렸다니.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저 혼자 눈에 띄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온 마음이 윤혁을 만날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강남역에서 내려 주소를 따라 걸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20분을 걸어서야 건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는데 너무 높아서 목을 뒤로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로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공사업체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는 20대로 보이는 예쁜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라윤혁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그 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과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용건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직원의 표정을 보니 더더욱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예약이 필요하십니다. 대표님 일정이 매우 바쁘셔서 한 달 후에나 시간이 나실 것 같은데요. 한 달 후라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른 방문객이 와서 그 직원의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저는 할 수 없이 로비 한편의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 벽면에는 건설사의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상가 건물들. 정말 큰 회사구나 싶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직도 기다리세요? 점심 드셔야죠. 아까 그 직원이 처음보다는 훨씬 친근한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오후 1시 30분쯤 제가 거의 포기하려던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익숙한 뒷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윤혁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본 것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그는 성공한 CEO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며칠 전에 저희 남편 장례식에서 봤었죠? 윤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웠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지금 다음 미팅이 있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도연이의 마지막 사진. 7살 때 찍은 것으로 활짝 웃는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사진을 내미는 순간 윤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특히 손에 있는 흉터까지도요. 제가 그의 손을 가리키려는 순간 윤혁이 재빨리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정말 잠깐만요, 제발요. 그때 윤혁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혹시 돈이 필요하셔서 오신 건가요?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사기라고 하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제 아들일 수도 있어서 그래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윤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뒤를 쫓아가며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듣겠니? 하지만 윤혁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곧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저는 홀로 로비에 남겨졌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접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주저앉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근처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쳤어요. 문득 30년 전 도연이를 찾아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최 형사가 했던 말이 생생했습니다. 실종 아동 대부분은 첫 72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놓쳤어요. 도연이가 놀다가 늦는 줄 알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 전단지를 동네 곳곳에 붙여보세요. 혹시 목격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전단지를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전봇대마다, 상가마다, 아파트 게시판마다 도연이의 사진을 붙여가며 울었던 그때가요. 전단지 수백 장을 붙였지만 아무도 도연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카페에서 2~3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윤혁이 마음을 바꿔서 내려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제가 너무 기대했나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3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지친 70대 할머니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윤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가 정말 우리 도연이인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윤혁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한 기사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건설사 라윤혁 대표 아들, 희귀 폐질환으로 응급이식 대기.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라지우라는 8살 남자아이가 희귀 질환을 앓고 있으며 긴급하게 폐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윤혁이 정말 우리 도연이라면 그 아이는 제 손자라는 얘기인데요.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비록 윤혁이 저를 거부했지만 아픈 아이 앞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윤혁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난다면 뭐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은 정말 컸습니다. 본관, 어린이병원, 안병원까지 여러 건물이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소아흉부외과 병동을 물어보니 어린이 병동은 8층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가니 복도가 조용했어요. 간간이 들리는 의료진의 발소리와 기계음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라지우라는 환자가 어느 병실에 있는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리 없을 테니까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병실마다 이름표를 확인했어요. 805호, 806호, 810호에서 드디어 라지우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침대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까만 머리카락과 작은 손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의 어머니인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은 매우 지쳐 보였어요.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한 듯 기름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했어요. 마치 30년 전 아픈 도연이를 돌보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사에서 본 윤혁의 아내 소연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말을 건넸고 그녀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기자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그저 아픈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혁이 커피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소리였어요. 두 손에 커피를 들고 오는 그의 모습은 회사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했던 정장 대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절망적이었어요. 윤혁이 저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설마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이 궁금한 듯 남편을 바라보며 제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윤혁은 대충 얼버무리며 저에게 나가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작은 아이를 보니 더욱 그랬어요. 저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윤혁은 무슨 소리냐며 되물었어요. 저는 폐이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며 검사라도 받아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혁과 소연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혁이 왜 제가 검사를 받으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니 혈액형이라도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소연이 윤혁을 쳐다보며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혁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자신을 담당 의사라고 소개하며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담당 의사가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윤혁이 대답하려던 찰나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혹시 기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담당 의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가족인지 물어보자 윤혁이 급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기증은 가능하니 검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폐이식은 매우 위험한 수술이며 기증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담당 의사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며 나이도 많다고 걱정했습니다. 윤혁이 격하게 반대했어요. 담당 의사에게 제가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니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지우를 살릴 수 있다면 일단 검사만이라도 해보자고 설득했어요. 윤혁은 그럴 수 없다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작은 얼굴이 너무 아파 보였어요. 윤혁이 급하게 아이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윤혁의 목소리, 아이를 다루는 손길, 모든 것이 어릴 때 도연이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보이던 그 애틋한 표정까지 똑같았어요. 담당 의사가 지우의 상태를 확인한 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연이 남편을 설득하며 해보자고 말했어요. 윤혁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저를 경계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담당 의사가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혈액형 확인하고 간단한 조직적 합성 검사만 하자고 했어요. 윤혁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1시간 후 검사실에서 피를 뽑고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간호사는 제 나이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2시간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윤혁이 정말 우리 도연이라면 그 아이는 제 손자인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 4시쯤에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렸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정말 놀랍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적 합성도 거의 완벽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이식이 가능하다는 뜻이냐고 물어보자 담당 의사는 가능은 하지만 나이가 있어서 수술하면 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솔직히 말하면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에게도 가족이 있을 텐데라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며 말했어요. 저는 혼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담당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최종 결정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병실로 돌아가니 윤혁과 소연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자 담당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조직 적합성은 완벽하지만 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소연이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윤혁의 반응은 달랐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 때문에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윤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쯤은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돈이 필요하신 건가요? 윤혁의 목소리에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아픈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요. 만약 윤혁이 정말 우리 도연이라면 지우는 제 손자일 테니까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쯤은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아이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또다시 기침을 했어요. 이번에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간호사를 불렸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했어요. 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우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윤혁이 벽에 주먹을 쳤어요. 소연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 곁에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윤혁의 눈에 갈등이 보였어요.
아이를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정체 모를 저에 대한 경계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실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고 저는 유일한 적합한 기증자였죠.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겠다는 것이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윤혁은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제가 잠든 사이 병실에 몰래 들어와서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라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작은 봉투에 넣었어요. 24시간 긴급 DNA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담당 의사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지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습니다. 이틀 안에는 수술을 진행해야 해요. 기증자분도 나타났고 보호자분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연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윤혁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지만 정체를 모르는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갈등이 역력히 보였어요. 교수님,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윤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DNA 검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나 해서 의뢰한 게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저는 윤혁이 무슨 일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낯선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한다면 누구나 의심스러울 테니까요. 점심이 지난 시간쯤에 윤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모자 관계 일치율 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윤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소연이 남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누구 전화였어? 윤혁은 말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 새로 만든 가족,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삶.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병실 앞에서 윤혁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지우의 수술 준비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갔고 담당 의사는 수술팀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윤혁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입에서 나온 그 단어였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 자장가 소리, 아플 때 돌봐주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오후 3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지우를 생각했어요.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도연이가 행복한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윤혁과 소연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술 시간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폐 이식 수술은 원래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지만 제 상태 때문에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혈량이 예상보다 많아요. 윤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실 안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같은 혈액형 혈액을 더 준비해 주세요. 의료진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혁은 수술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몇 시간 후에 지우 수술이 먼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지우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된 폐가 잘 기능하고 있어요. 소연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윤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제 수술이 아직 진행 중이었거든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취와 수술 스트레스, 그리고 출혈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심실세동이 발생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의 외침이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응급처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심장 마사지, 제세동, 응급 약물 투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제 호흡이 멈췄어요. 폐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출력을 최대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 주세요.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더욱 급박해졌어요. 윤혁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이 남편을 부축하며 함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저분을 살려주세요. 지우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10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윤혁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다만 회복 과정이 관건입니다. 윤혁이 교수에게 물었어요.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야 해요.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각종 모니터와 호흡기에 연결된 채로 누워 있었어요. 윤혁은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른 새벽 윤혁은 여전히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소연은 지우를 돌보러 갔고 그는 혼자 남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봐서. 그의 작은 속삭임이 조용한 복도에 스며들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침쯤이 돼서야 저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
차가운 공기, 그리고 무언가에 둘러싸인 느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혁은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깨어나신 것 같나요?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뇌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좋은 신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연이 지우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지우가 깨어났어요. 호흡도 안정되고 이식된 폐가 잘 기능하고 있대요. 윤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저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윤혁이 중환자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저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손자를 구해준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수술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찾아왔어요. 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호흡 기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중으로 의식을 되찾으실 것 같습니다. 윤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어머니를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윤혁은 그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호흡기는 여전히 끼고 있었지만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윤혁이 제 손을 꽉 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몰라봐서. 그때부터 윤혁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본 그 단어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실 거예요. 지우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는 느낌도 따뜻했어요. 아이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하루에 한 번씩 휠체어를 타고 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폐를 나누어 주셔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지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혁은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올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을 찾아왔어요. 소연이는 거의 매일 와서 저와 지우를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 후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수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고모부가 쓰신 일기장이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모부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는데 고모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일기장을 받아든 순간 광민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날 것 같았어요. 표지에는 202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윤혁이 궁금한 듯 쳐다봤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광민이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3년 3월 15일 오늘 은숙이가 또 도연이 이야기를 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도 사실은 은숙이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거래처에서 소개받은 한 회사가 우리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을 때부터 이상했다. 윤혁이라는 젊은 사업가. 도연이와 너무 닮았거든. 특히 왼손 검지 옆 흉터까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은숙이에게 말하지 못했다.
혹시 내가 틀렸다면 은숙이의 상처가 더 깊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조사해봤다. 윤혁의 나이, 보육원 기록,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용기가 없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광민이가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윤혁도 일기장 내용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2023년 8월 10일 윤혁이 다시 왔다. 설계비를 지불하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가 우리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갔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다. 혹시 그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라도 남아있는 건 아닐까? 윤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기억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설계비를 드리러 갔는데 자꾸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광민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워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 2월 20일 결정했다. 은숙이에게 말하겠다. 윤혁이 도연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30년을 기다린 아내에게 내가 아는 사실을 말할 때가 됐다. 설사 내가 틀렸더라도 은숙이는 알 권리가 있다. 내일 은숙이 생일이다. 그때 말하자.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마지막 일기였어요. 광민이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생일 전날 교통사고로 말이죠. 만약 광민이가 하루만 더 살아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한 분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윤혁이 제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어요. 30년의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은 행복까지. 모든 것이 광민이의 사랑 덕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광민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도연이 찾았어요. 그리고 손자도 안겨주었고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지켜봐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제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었죠. 지우도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2명 모두 2달 정도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윤혁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지우도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손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행복.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될까? 제가 물어보자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지우가 살아났는데요. 마침 지우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게. 그 순간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품에 안긴 지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윤혁과 소연이 나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싶어 가끔 꼬집어 보곤 했지만 매번 현실이었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